안녕하세요. 올로바다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13주차 리뷰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 주에 너무 많았어서 좀 사실 이제 그 요거보다 뭐 더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저희는 또 저희가 할 거 해야죠. 그래서 이제 13주차 리뷰를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추수감사절 주간이었잖아요. 땡스기빙 트리플 헤더에 이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역대 두 번째 블랙 프라이데이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그 바이위크를 가지는 팀들이 한 팀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 보니까 네, 아마 32개 팀이 모두 경기에 임했던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바이위크를 가지는 팀들이 이제 생길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추수감사절 트리플 헤더 경기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가 시카고 베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였는데 뭐 23대 20으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은 석점 차로 끝났다는 게 오히려 조금 이제 놀라운 일이었고 뭐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사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내용은 좀 이야기할 것들이 있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날 일단 라이언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추수감사절에 이제 홈 경기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이제 구단 역사상 최다 기록 타이인 10연승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의미가 있었고 사실 전반에만 하더라도 이제 베어스의 전진 야드를 40야드 미만으로 틀어 막았고, 이제 라이언스는 또 점수를 많이 내면서 16대 0으로 전반을 마쳤거든요. 이제 그럴 때만 해도 사실 뭐 예상대로 좀 완승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 사실 후반전에는 좀 양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캘러 윌리엄스가 후반 들어서 경기력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J 무어, 키넌 앨런에게 패스가 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경기 3분 30초를 남겨놓고는 베어스가 이제 석점 차에서 동점 내지는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또 드라이브를 맞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라이언스의 그 앞전에 이제 펀트가 굉장히 잘 들어가면서 베어스가 이제 자기 진영 1야드에서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잘 전진을 해왔고 또 상대의 패스 인터피어런스 반칙이 나오면서 상대 진영 25야드 지점까지 도달을 했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경기 종료 46초 전이었으니까 사실 필드골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했고 뭐 상황이 잘 풀린다면 역전 터치다운까지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할 만한 이제 그런 좋은 상황을 베어스가 맞았었는데 여기서부터 좀 경기가 꼬여가면서 베어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말을 맞고 말았어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가 그 젠킨스의 일리걸 유즈 오브 핸즈 페널티였죠. 그러면서 이제 10야드를 밀려났고 이후에 이제 캐너 윌리엄스가 색을 나가면서 또 6야드를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필드골 레인지 바깥으로 아예 밀려나갔어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사후 대처가 조금 늦었던 것이 결국 이제 패배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빠르게 마지막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고 짧은 패스로 이제 사이드라인 쪽에 해가지고 이제 아웃 바운드로 그 시간을 멈춰 놓고 그러고 이제 그 필드골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결국 이제 그 타임아웃을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다가 이게 윌리엄스가 한 번에 이제 엔드존 쪽으로 시도를 하는 뭐 그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결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죠. 뭐 말씀해주신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뭐 약간 시간을 쓰더라도 뭐 이제 라인업을 다시 해서 뭐 필드 중앙 쪽을 노린 뒤에 그 다음에 타임아웃을 써서 마지막 이제 키커에게 좀 여유 있는 뭐 시간을 주면서 한번 킥을 노려보는 뭐 그런 방법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타임아웃을 쓰지 않고 결국 로 모든즈에게 좀 긴 패스를 던졌다가 이것이 실패를 하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팬들이나 뭐 선수단 내부의 대다수의 선수들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으로 이제 패배를 했다라는 것이 베어스에게는 조금 더 안타까운 소식이었겠죠. 네, 그래서 거의 뭐 재앙에 좀 가까운 타임 매니지먼트였다. 뭐 이렇게 뭐 한 줄 평을 남겨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6연패 늪에 빠진 베어스는 이 경기가 끝난 뒤에
맷 리버플러스 감독을 이제 경질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콜츠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인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베어스의 감독으로 오게 됐었는데 결국 이제 3년을 채우질 못했어요. 음, 그 3년의 기간 동안 이제 14승 32패 그 3할이 조금 넘는 그 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베어스와의 시간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이제 교체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것이 음, 이제 베어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시즌 도중에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바꾸는 것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뭐 감독까지도 또 이렇게 시즌 중에 교체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이제 구단의 기조가 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의사결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두 번째 추수감사절 경기 뉴욕 자이언츠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였습니다. 27대 20으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댈러스가 이 추수감사절 경기에서 드디어 드디어 홈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지난해 12월 30일 디트로이트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한 뒤로부터 한 334일 정도가 지났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거의 1년여 만에 이제 AT&T 스타디움에서 팬들에게 좀 승리를 선물했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고 승부를 가른 좀 분수령이 될 만한 장면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이 전반에 댈러스의 라인베커, 이 디마비온 오버쇼온이라는 선수가 드루락의 패스를 이제 잘 튕겨낸 뒤에 그 공이 떨어지기 전에, 직접 또 캐치를 해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상대 엔드존까지 들고 들어가는 픽식스가 나오면서 좀 리드를 잡았던 장면이 있었고, 음, 후반에는 이제 쿠퍼러쉬가 상대 엔드존 근처에서 이제 펌블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비디오 판독 결과 이것이 러쉬의 몸이 먼저 땅에 닿은 뒤에 공이 빠져나갔다라는 이 다운바이 컨택트 선언으로 이제 정정이 되면서 공격권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댈러스가 터치다운을 추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에서 좀 댈러스 쪽으로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 결국엔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백 리코 다우들이 이제 커리어 첫 100 플러스 러싱 야드 게임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제 이날 공격을 좀 주도했었는데 글쎄요, 이 선수가 뭐 프랜차이즈 러닝백으로 뭐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 현 시점 댈러스에 있는 스킬 플레이어진 중에는 뭐 가장 눈에 띄는 선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CD램 같은 리시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제 프레스컷이 없는 상황에서는 CD램도 그 효율성이 이제 극대화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은 시즌은 이 리코다우들 위주로 좀 경기를 공격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자이언츠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토미 드비토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날 드루 락이 선발 기회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큰 임팩트를 남기기에는 뭐 음. 드루락의 지금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자이언츠의 전체적인 로스터도 드루락을 받쳐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현 시점에서 이제 그 1픽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꽤 높잖아요. 지금 세 팀 정도가 똑같이 이제 2승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잭슨빌 제규어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 뉴욕 자이언츠 이 세 팀이 2승 10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팀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1픽에 가까운 팀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자이언츠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몇 번째 픽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 좀 채워야 할 자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뭐 쿼터백도 당연히 채워야 하고 뭐 오펜시브 태클 이런 쪽에서도 좀 누수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자이언츠가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꾸준히 좀 나올 것 같아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돌핀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였는데요. 30대 17로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땡스기빙 트리플 헤더의 마지막 경기였는데 오프닝 드라이브부터 사실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가 행운이 좀 따랐어요. 3앤아웃으로 이제 끝날 뻔했었던 드라이브가 펀트로 이제 공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말리 워싱턴에 이제 머프드 펀트가 나왔고 그러면서 그린베이 패커스가 마이애미 진영 9야드에서 공격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 이제 그게 제이든 리드의 터치다운으로 이어지면서 리드를 잡았던 패커스였는데 사실 이게 패커스에겐 행운이지만 돌핀스 입장에선 사고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사고를 당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전반전에 좀 분위기를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가 최근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그린베이 원정에서도 그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잘 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뭐 이후에도 뭐 제이든 리드의 터치다운이 하나 더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조시 제이콥스도 러싱 터치다운 하나에 117 스크리미지 야드를 더하면서 뭐 패커스가 좀 큰 위기 없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커스는 이날 이제 수비가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27대 11로 추격을 당한 이후에 돌핀스의 공격 드라이브에서 이제 자기 진영 1야드 지점까지 전진을 허용을 했었거든요. 네, 세컨 앤 원, 서드 앤 원, 그리고 포스 앤 원까지 모두 막아내면서 실점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이 이날 승부를 가르는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세컨 다운에서는 이제 라시안 게리가 데본 에이체인의 러싱을 좀 막아냈고 또 서드 다운에서는 이 키션 닉슨이 존 스미스에게 가는 패스를 또 차단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가 이제 고포리까지 시도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퀘이 워커가 이제 투아를 상대로 색을 만들어내면서 뭐 필드골조차 내주지 않고 이제 무실점으로 공격권을 가져왔거든요. 예, 음. 그러면서 마이애미의 추격 의지를 좀 꺾었던 좀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패커스가 3연승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14주차 경기가 라이언스와의 경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경기를 치렀어요. 근데 이제 스포는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돌핀스 얘기로 좀 넘어가서 돌핀스는 사실 예전에도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추운 날씨에서 못한다. 그리고 강약 약강이다. 5할 이상의 승률 기록하고 있는 팀 상대로 잘 못한다. 라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었는데 이날이 또 둘 다 해당이 됐죠.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날 이제 경기가 열렸던 이 그린베이 홈구장, 이 램보 필드는 이제 항상 이 겨울에 추운 날씨로 좀 유명한 곳인데, 음. 섭씨 기준으로 이제 4도 이하의 뭐 경기에서 지금 마이애미가 12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날도 이제 추운 날씨 속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질 못했고, 투아가 뭐 패스 성공률이나 뭐 전진 야드, 뭐 터치다운 기록, 뭐 이런 것들은 좋기는 했지만, 투아 혼자서 좀 뭐 그린베이를 넘어서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팀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특히 러싱 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돌핀스였거든요. 이날 14번의 러싱을 시도를 했는데 39야드 전진에 그쳤어요. 평균 2.8야드. 그러니까 평균이 3야드가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뭐 패커스의 수비진이 잘했다라고 또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 추운 날씨에서 못했던 것 플러스 5할 이상의 승률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팀 상대로도 약점을 갖고 있었던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최근 11경기에서 1승 10패라고 하더라고요. 진정한 좀 강약약강 모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앞서 이제 추운 데서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강약 약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라는 건 돌핀스로서는 상당히 좀 큰 고민거리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NFL 플레이오프가 이제 항상 1월, 뭐, 그다음에 슈퍼볼이 보통 2월 이렇게 이제 펼쳐지니까, 뭐 사실 가장 추운 시기에 뭐 가장 중요한 경기들이 열린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래서 뭐 마이애미가 뭐 항상 뭐 홈 경기만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날씨에 대한 변수를 뭐 언젠가는 극복을 해야 플레이오프에서도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날 이제 패배가 굉장히 뼈아팠던 것이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좀 연승을 쌓아가면서 플레이오프 그 와일드카드 경쟁에 좀 뛰어들었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좀 한 발 물러서고 말았고 지금 이제 AFC 7번 시드에 있는 덴버가 8승 5패니까 돌핀스의 5승 7패와는 지금 좀 거리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뭐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남은 코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가능성은 남아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펼쳐졌었던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입니다. 19대 17로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 확실히 올 시즌의 캔자스시티 칩스는 어떤 팀을 만나도 이게 강팀을 만나도 약팀을 만나도 거의 이제 원 포지션 이내에서의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날도 굉장히 좀 신승을 거뒀잖아요. 뭐 10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는 거는 뭐 기쁜 소식이긴 했지만 음. 사실 뭐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칩스에게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을 찾아보자면 이 러닝백 아이지아 파체코가 9월 16일 이후에 약 75일여 만에 이제 복귀전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체코가 이제 뭐 평소에는 뭐 최소 60% 이상 이 공격 그 스냅에 참여하면서 뭐 많은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이날은 이제 부상 복귀 전이다 보니까 37% 정도의 공격 스냅에만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뭐 7번의 러싱 시도 44야드로 준수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체코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카리먼트가 팀에 합류를 해서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파체코가 없었다가 있는 것 이상으로 지금 두 선수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던가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날도 지금 마홈스가 굉장히 많은 패스 횟수를 가져가면서 뭐 꾸역꾸역 굉장히 좀 힘든 경기를 펼쳤는데 이 파체코와 카리먼트가 이제 좀 100% 컨디션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만 있다면 마홈스도 이제 러싱 공격에 좀 지원을 많이 받은 채로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칩스라는 대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이 경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브록 바워스가 이날 이제 무려 140야드를 잡아내면서 양팀 통틀어 최다 야드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키커 데니얼 칼슨이 필드골을 3개를 놓치면서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결국 이제 내주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칼슨이 사실 뭐 한때 리그를 또 대표하던 키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날 부진이 이제 조금 더 예상 외였고 이제 좀 뼈아팠다는 생각이고 그것과 별개로 사실 경기 마지막 순간에도 역전의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 스냅 과정에서 센터와 에이단 오코넬의 뭔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코넬은 이제 필드를 살피면서 뭐 아직 그 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센터가 이제 그대로 스냅을 하면서 그게 오코넬의 뭐 가슴 쪽을 맞고 그대로 그냥 옆으로 튀어나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뭐 베어스가 필드골 시도도 하지 못하고 끝난 것처럼 이 레이더스도 이 마지막 패스조차 시도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제 경기를 내주고 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경험 부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 뭐 차차 쌓아가야겠죠.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LA 차저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입니다. 17대 13으로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펠컨스가 또 벌써 3연패를 당하면서 이제 승률이 5할까지 내려왔고 이러다가는 지구 우승도 어쩌면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템파베이와 승차가 이제 사라졌고 뭐 타이브레이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0.5게임 차 정도의 리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아직 뭐 팀당 한 5경기씩 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역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 비잔 로빈슨이 이제 100 러싱 야드를 넘기면서 뭐 분전을 하기는 했는데 이 쿼터백 커크 커즌스가 무려 4개의 인터셉션을 던졌던 것이 가장 큰 페인이었다고 봐야겠어요. 14년의 자이언츠전에서 4개 인터셉션을 던진 이후에 지금 10년 만에 4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컬 커즌스에게도 굉장히 좀 큰 충격이 남을 만한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인 모리스 감독은 뭐 주전 쿼터백 교체를 고려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일단은 뭐 이번 시즌에는 커즌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커즌스가 사실 시즌 초반부에는 분명히 애틀랜타를 끌고 가는 경기들도
있었었는데 지금 약간 좀 위기에 봉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바꿔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구영애 선수도 이제 두 개 필드골과 한 개 엑스트라 포인트를 성공하기는 했지만 가까운 거리인 35야드 필드골을 하나 놓치는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까지 포함해서 좀 이번 시즌 성적을 리뷰를 해보면 엑스트라 포인트는 이제 100% 성공을 하고 있지만 필드골 미스가 지금 벌써 8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성공률도 지금 72.4%밖에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영희 선수의 커리어와 비교를 해보면 커리어 평균 86% 정도의 아주 높은 이제 성공률을 자랑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 시즌에는 분명히 좀 저조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는 거는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이제 그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구영애 선수와 저스틴 터커가 올 시즌 너무 부진해서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저스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이날 이제 픽식스를 포함해서 이제 두 개 인터셉션을 혼자 만들어냈었던 신인 코너백 타라입 스틸 선수랑 그 경기 마지막에 이제 승리를 지켜낸 더윈 제임스의 인터셉션이 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수비진에서의 활약이 좀 뛰어났었던 차저스였습니다. 수비가 이제 시즌 내내 견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공격력이 조금 받쳐주질 못한다는 거는 이번 시즌 차저스의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음. 플레이오프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차저스에게 아주 높은 점수와 잠재력을 부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레드 맥콘키가 117 리시빙 야드를 잡아낸 것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맥콘키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의 러싱과 리시빙 야드를 합친 기록이 90야드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많은 야드를 전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저스틴 허버트가 이제 올 시즌 내내 인터셉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러싱의 비중을 높이면서 이 허버트의 부담을 덜어준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작용을 했겠죠. 다만 이제 그 본인이 캐리를 할 때 나오던 그 폭발력 같은 것도 좀 같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가 들긴 합니다. 음. 그래서 허버트가 200야드를 넘기지 못하는 경기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 예. 음. 이번 시즌 뭐 특별한 부상 없이 이제 전 경기 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500 패싱 야드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지금 한 5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뭐 사실 5,000 야드도 던지던 뭐 그런 커리어가 있는 선수였던 거를 감안하면 뭐, 한 3,000야드 초반에서 결국에는 정규리그 기록이 마무리될 것 같다? 네, 이런 거는 분명히 좀 허버트의 페이스도 뭐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좀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 리시버나 스킬 플레이어진들의 이제 교체도 이 허버트의 스탯을 이제 감소시키는 데 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이제 무릎 부상을 당했던 러닝백 J.K. 도빈스가 결국 IR 리스트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뭐 플레이오프 때는 뭐 나설 수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도 한 상당 기간 이제 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저스 오펜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이제 올게 온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제키 도빈스가 부상 이력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건강한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시즌 초반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보다 이제 부상을 안 당하고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꽤 많이 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올 것이 왔다. 그 계산 안에 있는 그런 변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신시내티 벤갈스의 경기입니다. 44대 38로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어, 사실상 이제 벤갈스의 좀 호흡기를 떼는 그런 경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신시내티 벤갈스가 계속해서 이제 승리도 거뒀었고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또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을 이제 뭐 최대한 많이 이겨놓고 다른 팀들이 좀 못하기를 기대를 하는 게 그 신시내티 벤갈스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피츠버그가 그런 희망 고문을 하지 않도록
빠르게 신시내티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시내티는 뭐 사실 좀 반복되는 경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많은 점수는 기록하는데 더 많은 점수를 주면서 아쉽게 패하는 이제 그런 경기들이 최근에 반복되고 있고 스틸러스 이야기부터 이제 해보면은 러셀 윌슨이 이날 414 패싱 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사실 시애틀 시절에도 이렇게 많은 패싱 야드를 기록하는 경기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피츠버그로 이적해서 뭐 시즌 초반에 이제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시즌 후반부로 가면서 윌슨이 좀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적 이후에는 뭐 최고의 경기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첫 공격 드라이브부터 이제 인터셉션이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게 피식스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 이후의 경기력은 정말 우리가 옛날에 알던 러셀 윌슨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뭐 빌스랑의 게임 차가 한 게임 차가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이번 시드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스틸러스라는 팀은 수비가 상대 공격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말 필요한 점수로만 이길 수 있는 팀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올 시즌의 스틸러스라는 팀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부수는 경기가 나왔다라는 게 스틸러스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도 공격력으로 이제 상대를 꺾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경기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승리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 좀 인상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윌슨도 사실은 이제 3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뭐 어떻게 보면 커리어 이제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새로운 팀에서 시즌 중반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폭발적인 모습을 아직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또 스스로 증명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러셀 윌슨 선수가 저랑 동갑입니다. 네, 88년생인데 러셀 윌슨이 이제 뭐 나이가 적지 않죠. 특히나 이제 선수로서는 나이가 정말 적지 않은데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알던 러셀 윌슨의 퍼포먼스가 좀 나와줘야 이 선수도 뭐 장기 계약을 맺고 이렇게 선수 생활을 계속해서 연장을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이야 스틸러스 입장은 뭐 우리 뭐 싸게 쓰는데 뭐 100만 달러만 주고 나머지는 덴버 브론코스가 다 내잖아.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스틸러스의 지갑에서 이 페이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우리가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친구한테 우리가 이 돈을 주고 몇 년 동안의 장기 계약을 맺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분명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남은 경기들에서 여전히 러셀 윌슨이 나는 아직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이제 윌슨이 뭐 남은 정규리그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날 같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뭐 스틸러스뿐만 아니라 어느 팀에서라도 또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날 사실 뭐 많은 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수비도 이제 3개의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또 어쨌든 이런 이제 팽팽한 접전에서 팀을 승리로 뭐 견인을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역할은 했다 또 이렇게 봐야겠어요. 이는 이제 그 버로우를 상대로 이제 인터셉션도 만들어내고 펌블도 2개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턴오버 마진에서 스틸러스가 앞서갈 수 있었던 부분이 결국 이제 팀의 승리로 연결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그 닉 허빅이 스트립색으로 벗겨낸 공을 페이트 밀슨이 터치다운으로 연결했던 부분이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좀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가 지난주에 이제 브라운스에게 좀 예기치 않은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연승이 끊겼었던 바 있었는데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브라운스와 뭐 리매치를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뭐 나름의 이제 복수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벵갈스 입장에서는 사실 또 한 번 원포지션으로 진 억울한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차저스가 계속 원 포지션으로 졌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올 시즌은 사실 원래도 좀 쉽지는 않았죠. 출발이 너무 좀 발동이 늦게 걸렸고 그 발동이 걸린 상황에서조차 계속해서 원 포지션으로 경기들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날 경기 패배로 인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3%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사실상 호흡기를 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그 조보로가 309야드에 두 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 뭐 버로우를 제외한 나머지 팀의 선수들이 특히 이제 수비진들이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버로우의 전성기가 낭비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비가 이제 40점 넘게 그리고 500야드 넘게 내주면 뭐 어떤 팀이라도 이제 승리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 미스태클이라던가 뭐 커버리지 미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을 벵갈스가 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상 이제 시즌이 끝났잖아요. 뭐 남은 경기들에서 선수들이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을 짜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프 시즌에 이 수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벵갈스가 좀 역점을 두고 오프 시즌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롱크가 에델만이랑 이제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 보로우가 그 몇 년 전에 그롱크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서 나랑 같이 뛰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그롱크가 선수 생활을 하던 시절에 그 말콤 브라운을 사칭한 팬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거기에 답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이제 말콤 브라운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문자에 답장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조버로우의 문자에도 답장을 안 했다 그래요. 근데 그롱크가 그동안에 이제 조버로우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뭐탐 브레이디를 보는 것 같다. 뭐 그래서 나는 그 포켓단에서의 움직임은 진짜 탐 브레이디와 유사하다. 뭐 이런 식의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올해 파티에서 조보로 선수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롱크가 이제 본인은 이제 좋아하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반갑게 다가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조보로가 이렇게 슥 보더니 너 답장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게 진짜 조보로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팟캐스트를 보는데 굉장히 좀 재밌어서 또 얘기를 갖고 왔었는데 만약에 그롱크가 그때 이제 조보로와 함께 뛰기 위해서 벵갈스로 갔다라고 하면, 그랬으면 이제 NFL의 그 실현되지 못한 세계선에서는 벵갈스가 또 어떤 성적을 기록했을까? 그때 슈퍼볼에 갔을 때 과연 슈퍼볼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어느 종목을 불문하고 또 이런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끼리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뭐 한 팀에 모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크롱크와 이제 조보로도 한번 만났었다면 좀 재밌는 조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즌으로 이제 게임 패스를 구매를 해가지고 NFL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시즌 중에 있었던 일을 커버하는 하드낙스가 지금 AFC 북부지구를 다루거든요. 근데 그 하드낙스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저도 아직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어, 한번 봐보고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라운스의 드셔너슨이 어떻게 좀 다뤄졌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디셔마슨 선수가 또 이번 주에 새로운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브라운스 얘기를 하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텍산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맞대결 23대 20으로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휴스턴 텍산스가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었거든요. 이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올 시즌 이제 맞대결 스윕과 함께 지구 선두 자리도 공고하게 지켜냈습니다. 양 팀의 이제 전력 격차라던가 또 트레버 로렌스가 이제 경기 중에 이탈을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휴스턴 입장에서는 더 크게 이겼어야 하는 경기이기는 했어요. 근데 음. 결국 이렇게 석점 차로 이겼다는 거는 뭐 다소 좀 찜찜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최근 세 경기에서 이제 다섯 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CJ 스트라우드가 이날 그래도 턴오버 없이 경기를 마쳤다는 거. 이 부분은 좀 휴스턴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고, 조 믹슨과 이제 니코 콜린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텍사스 로스터에서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이제 이 선수들인데, 이 두 명 모두 나란히 100야드를 넘기면서 네, 잭슨빌을 상대로 승리를 하는데 앞장을 섰던 이제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사실상 그 지구 우승의 구분 응선은 넘은 상태입니다. 다만 마냥 방심할 수는 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콜츠와의 타이브레이커에서도 이제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5 게임 차. 그러니까 콜츠가 한 경기를 더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텍산스와 콜츠가 모두 14주차에 바이위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4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콜츠의 잔여 경기가 지금 덴버 브론코스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실시되는 팀들과의 경기들만 남아 있는데 휴스턴 텍산스는 마지막 주에 타이탄스와의 맞대결 제외하고 나면 지금 마이애미 돌핀스, 캔자스 시티 칩스, 그리고 볼티모어 레이븐스 이런 그 강팀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부담스러운 일정이 남아 있거든요. 예, 휴스턴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경기들이겠죠. 일단 이 3연전에서 지구 우승도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 플레이오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팀들이 또 맞대결을 펼치게 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까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경기들인데 어쨌든 이런 경기들에서 경기를 내주고 만약에 정말 타이탄스와의 경기까지 내주면서 콜츠에게 역전을 허용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또 뼈아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산스에게는 좀 위기이자 기회인 잔여 일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잭슨빌은 이제 이날 패배로 이제 5연패까지 연패 숫자가 늘어난 것 자체도 좀 아쉽겠습니다만, 한 달여 만에 이제 복귀전을 치른 트레버 로렌스가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경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쿼터 이제 한 4분여 정도를 남겨놓은 그런 상황에서 로렌스가 스크램블링을 시도를 하다가 이제 부상 방지를 위해서 슬라이딩을 했는데 이게 그 아지즈 알샤이르 선수가 헬멧 투 헬멧 태클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컨커션 부상으로 경기를 더 이상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로렌스가 글쎄요, 이번 시즌은 여기서 좀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이미 이제 IR 리스트에 올라 있기도 하고, 뭐 사실 잭슨빌이 이제 뭐 순위 다툼을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이미 좀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무리를 할 이유도 뭐 크게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로렌스의 이번 시즌은 이날 경기가 좀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로렌스가 이제 뭐 무리하게 전진을 시도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슬라이딩 태클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의사표시를 한 거였는데 여기서 이 알샤이르의 태클이 좀 과격하게 들어간 것은 좀 지나치게 위험한 플레이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알샤이르에게 이제 세 경기 출장 정지가 주어졌다. 네, 그래서 리그 사무국에서도 이 좀 태클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이런 징계를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클에 대한 징계 수위를 더 높여야 되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뭐 힙드랍 태클이 사실 불리질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조금 생각을 사무국이 잘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이제 로렌스가 이탈을 하면서 이날 이제 맥 존스가 나와서 뭐 2개의 터치다운 패스도 던지고 그리고 이제 뭐 패스 레이팅도 105점 뭐 수치상으로 이제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결국 이제 경기를 뒤집지 못했으니까 아쉬움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남은 시즌은 이제 맥 존스로 시즌을 치를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전반적인 팀의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해요. 맥 존스 개인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다른 팀에서 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이제 쇼케이스를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팀 전체적으로는 좀 사기가 저하된 채로 이제 남은 뭐 시즌 후반부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23대 22로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바이킹스가 10석점 차의 리드를 극복하고 경기 막판에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NFC에서는 두 번째로 10승 고지를 밟게 되었습니다. 3쿼터 이제 4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이 마빈 해리슨에게 터치다운을 허용하면서 사실 애리조나에게 10석점 차까지 리드를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바이킹스가 좀 쉽지 않은 경기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바이킹스가 17점을 득점을 했고 수비에서도 이제 2개 인터셉션을 얻어내면서 이제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네. 경기 내내 이제 리드를 허용을 하고 있다가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겨놓고 샌 다놀드의 이제 결승 터치다운 패스로 리드를 잡으면서 그대로 이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베어스와의 연장전에서도 샘 다놀드가 보여줬던 막판 집중력이 좀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날도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이제 포스다운까지 몰린 상황 속에서도 저스틴 제퍼슨에게 패스를 연결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연장을 했고 결국 또 이제 에런 존스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을 하면서 역전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에런 존스가 이날 경기 포함해서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이제 세 경기 연속 턴오버를 좀 범하면서 다소 좀 위축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기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이 결승점을 만들어내면서, 좀 마음의 짐을 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카디널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경기도 지면서 이제 연패를 당했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제 지구 선두 자리를 시애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음. 2주 만에 이제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추격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좀, 입지가 내려갔죠. 예, 그런 채로 이제 다음 주 시애틀과의, 정규리그 2차전을 좀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음. 사실 수치로만 보면 이날 애리조나가 공격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토탈 전진 야드에서도 한 130야드 정도 더 전진을 했고 타임 오브 포지션에서도 한 11분 정도 더 공을 보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뭐 공격 주도권은 애리조나에게 이제 계속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레드존에서의 결정력 부재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를 쌓을 수 있을 때 쌓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막판에 역전을 허용하는 그런 그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존 투입이 6번이 있었는데 터치다운이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게 이날 경기에 모든 걸 좀 얘기를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카일러 머리 선수가 이제 4쿼터 시작하자마자 던졌던 인터셉션이 결정적으로 좀 모멘텀을 넘겨주는 그런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상대 프레셔에 이제 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제 무리하게 패스를 시도하다가 이제 카디널스에서 또 오랜 기간 같이 뛰었던 이 바이런 머피에게 패스를 하고 마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지난주 시애틀과의 경기에서도 사실 비슷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일러 머리가 이제 어떻게든 플레이를 메이드 하겠다는 뭐 의지를 드러내는 것 자체는 뭐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자꾸 이제 좀 차악 대신 최악의 결과를 낳는 뭐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그래서 머리도 지나치게 이제 가능성이 낮고 의사결정을 강제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좀 볼을 버리는 것도 분명히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디애나포리스 콜츠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25대 24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는 또 이제 1승 당하는 줄 알고, 야,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인디애나포리스 콜츠가 마지막에 터치다운과 투포인트 컨버전을 어, 만들어내면서 또 1승을 챙겨갔고, 페이트리어츠는 정말 귀한 1패를 또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츠가 이제 오피셜리 플레이오프 탈락이 됐어요. 뭐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 의미 없이 이제 픽 순위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을 텐데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이제 68야드짜리 필드골을 패트리어츠가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신기록을 세우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콜츠 얘기부터 좀 간단하게 해보면 뭐 일단 승리를 가져가면서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살려는 놨어요. 어, 다만 이제 그 리차드슨이 이날 50%의 패스 성공률과 함께 두 개의 터치다운, 두 개의 인터셉션으로 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경기 막판에 이제 역전 드라이브에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또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 이 드라이브 마지막 이제 역전 드라이브 하나가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살려놓는 그런 드라이브가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AFC 이제 전체 순위를 보면 콜츠가 지금 8번 시드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6승 7패고 7번 시드 이제 8승 5패 브론코스와는 한 두 경기 정도 차이죠. 그래서 지금 뭐 각 팀별로 한 4경기 혹은 5경기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적은 격차는 아니기는 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잔여 경기 성적에 따라서 이제 일단 본인들이 최대한 많은 승수를 거두고 또 상대 경쟁 팀들이 이제 약간의 뭐 패배들을 쌓아준다면 또 역전이 불가능한 정도의 격차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콜츠가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갖고 나서 브론코스, 타이탄스, 자이언츠, 제규어스 이렇게 이제 네 팀과 상대를 하게 되거든요.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 이겨놓고 다른 팀들이 좀 미끄러지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미끄러져서 플레이오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날 보여줬던 경기력이면 방탈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브론코스와의 맞대결이 있다는 것 자체는 콜츠에게는 좀 기회라고 봐야겠어요. 다만 이제 이날 같은 경기력이면 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드레이크 메이에 대한 칭찬을 올 시즌 내내 하고 있는데 꾸준한 모습을 이날도 보여줬습니다. 패츠의 유일한 희망이죠. 거기에 이제 라몬드레 스티븐슨 정도를 제외하면 팀에 밥값하는 선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드레이크 메이도 여전히 개선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레드존에서의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긴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선수단 구성 상황에서 메이한테 해줘 이렇게 얘기를 절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어느 정도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 시점에는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드레이크 메이는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저 최근 몇 주 동안 제러드 메이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메이오가 이날도 정말 이길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헤일 메이를 던지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전 좀 합니다. 68야드짜리 필드골 넣은 키커가 없잖아요, NFL에. 아니 그것도 지금 그 야외 구장에서 물론 이제 바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야외 구장이라는 그 변수가 많은 공간에서 68야드짜리 필드골을 차서 시도를 한다? 이거는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68야드짜리 필드골보다는 헤일 메리 선택이 맞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둘 다 가능성은 굉장히 낮긴 합니다만 근데 현실적으로 필드골보다는 헤일 메리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어, 그게 맞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정말 좀 보면 볼수록 메이오의 경기 운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보고 싶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경기 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음, 이 패트리어츠 홈구장인 질레트 스타디움 옆에 이제 새로운 훈련 시설을 이제 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2026년 봄에 오픈을 목표로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패트리어츠가 이제 많은 우승을 했던 이 왕조를 뭐 보냈던 그런 팀인 것과는 별개로 사실 어떤 내부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그 패츠는 시설 구리기로 유명했었거든요. 선수들이 이제 그, NFL 선수협회에서 매년 그 어떤 팀이 뭘 잘해주고 어떤 팀이 뭘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익명의 설문조사다 보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름 걸고는 이제 안 좋은 얘기 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익명이면 뭐 아무 얘기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그 적나라하게 투표를 하는데 페이트리어츠의 훈련 시설이 제일 잘 받은 게 C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웨이트룸은 F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필요한 구단이었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선수들이 잘 못할 때 핑계가 없거든요. 그냥 훈련 시설도 구린데 뭐 선수들이 어떻게 잘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그 좋은 훈련 시설에서 훈련을 해야 퍼포먼스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시애틀 시혹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26대 21로 시애틀 시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시애틀도 10넉점을 끌려가다가 4쿼터에 작자 보넷의 역전 터치다운으로 제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이날 이제 시애틀에서 가장 뭐 눈에 띄는 활약을 했던 선수를 한 명만 꼽아보자면 이제 베테랑 디펜시브 라인맨 레너드 윌리엄스 얘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즌 중반에 이제 시애틀로 이적하기 전까지 원래 제츠에서 데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츠에서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애틀로 넘어온 레너드 윌리엄스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 대해서는 뭐 제츠 선수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한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어 시애틀 이적 후에 이제 뉴욕 원정 경기를 치른 건 이제 처음이었는데 선수 커리어를 통틀어서도 아마 좀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뭐 경기를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 싸우면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레너드 윌리엄스 선수에게는 나의 집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랬던 만큼 역시나 굉장히 친숙한 경기장에서 좀 더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날 두 개의 색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 킥 블락을 하나 또 만들어냈고 결정적인 픽식스까지 만들어내면서 정말 중요한 상황들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정말 가감 없이 드러냈었던 레너드 윌리엄스였습니다. 특히 이 픽식스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무려 92야드짜리 픽식스였거든요. 이게 130km가 넘는 이 거구인 레너드 윌리엄스에게는 사실 좀 쉽게 보기 힘든 이제 그런 음. 장면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윌리엄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고 NFL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이 디펜시브 라인맨 포지션의 선수가 기록한 픽식스 중에는 최장거리였다고 해요. 인터셉션을 하는 비율 자체도 좀 낮은 포지션이 디펜시브 라인맨이겠지만 사실 이런 장거리를 꾸준한 스피드로 달리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진기록이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애리조나 경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애틀이 이날 승리를 거두고 애리조나가 패배를 하면서 지구 단독 선두로 시애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의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까지 승리를 갖고 간다면 지구 우승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게 되는 거죠. 매우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설령 다음 주에 이제 패한다 하더라도 좀 동등한 위치에서 자녀 시즌 또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유리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제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가던 경기였는데 이 쿼터 이제 중반에 에런 로즈 선수가 픽식스를 허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3쿼터에 브리스 홀이 또 펌블을 범하면서 결국 턴오버한테 좀 발목을 잡히는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날 패배로 이제 남은 경기에서 전승을 거둔다 하더라도 최대 이제 8승 9패밖에 되질 않으니까 이 패배가 승리보다 많은 루징 시즌이 확정이 된 제치입니다. 그래서 2015 시즌 10승 6패를 거둔 이후에 2016년부터 지금
9시즌째 루징 시즌이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역대 1위인 이제 템파베이의 14시즌 연속 루징 시즌에 비하면 뭐 아직 뭐 기회가 조금 더 남았다라고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에런 로저스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던 당시에만 해도 이 기록이 2024 시즌까지 이어질 것이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일단 그 제프 울브리치 감독 대행은 뭐 사실상 탈락이 확정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에런 로저스를 벤치로 내릴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제츠와 로저스의 계약이 이제 2025년까지 남아 있는데 만약에 제츠가 로저스를 다음 시즌을 앞두고 방출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츠도 5천만 달러 가까운 데드캡을 감수해야 한다는 또 리스크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로저스와의 동행을 이어가는 것도 불안하지만 로저스를 내보내는 것도 그렇게 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예,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로저스를 어떤 형태로든 떠나보내게 된다면, 이 로저스와 함께하기 위해서 제츠를 선택했던 다반테 아담스는 또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뭐, 어떻게 보면 두 선수 약간 패키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네시 타이탄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죠. 42대 19로 커맨더스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한 커맨더스인데 이날 뭐 경기 초반부터 그 포포지션으로 경기를 벌리면서 사실 이게 뒤에 타이탄스가 추격을 하는 점수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뭐 이미 이 쿼터에 게임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싱턴은 이제 최근에 워낙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는 테네시와의 경기였다 하더라도 사실 좀 방심할 수가 없었고 경기 후반까지 접전으로 흘러갔다면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좀 큰 리드를 잡아가는 게 좀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잘 해내면서 결국에는 변수 없이 승리를 했고 연패를 끊어냈다. 이것이 이제 커맨더스에게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해냈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 이날 이제 무릎이랑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었던 브라이언 로빈슨이 복귀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103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했고 여기에 이제 크리스 로드리게스 주니어 역시 94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러싱 쪽에서 굉장한 강점을 보여줬었던 커맨더스였고 이날 커맨더스가 러싱으로만 267야드를 뛰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제이든 데니얼스도 3개 터치다운 패스,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까지 총 4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83%가 넘는 높은 패스 성공률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제이든 데니얼스도 이제 전체적으로 팀과 함께 약간의 이제 슬럼프를 겪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날 좋았을 때의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을 이제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가만히 키커 제인 곤잘레스가 이제 46야드, 52야드 필드골을 놓쳤던 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거리는 사실 좀 넣어줘야 되는 거리긴 하죠. 네,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교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타이탄스는 뭐 이날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처음부터 4연속 터치다운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게 그 과정에서 또 그 토니 폴라드, 자관 잭슨의 펌블이 나오면서 이제 28대 0까지 벌어졌거든요. 뭐 이미 이 상황에서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커맨더스 이제 러닝 게임을 막지 못하면서 이날 타임아웃 포지션이 채 20분이 안 됐습니다. 절대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수치죠. 지난주에 텍산스를 상대로 어떻게 이겼었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력이었는데 뭐 일단 그 플레이오프는 사실상 좀 물 건너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다음 주에 이제 그 주전 쿼터백을 잃은 제기어스와 지구 라이벌 경기를 치르게 될 예정인데 뭐 사실 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후반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경기들은 저희가 조금 이제 드랍을 하고 가도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트레버 로렌스가 없으니까 테네시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싶지만 사실 누가 이긴다 하더라도 뭐 큰 의미 부여를 하기는 힘든 예, 그런 매치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맞대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6대 23으로 템파베이가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또 드래프트 1순위 출신 쿼터백들 간의 맞대결이었죠. 결국 이제 벅스가 고전 끝에 펜서스를 꺾고 이제 5할 승률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연장까지 가는 뭐 나름의 접전이 있었고 뭐 그 과정에서 어쨌든 템파베이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 마이크 에반스의 이제 환상적인 원핸드 캐치 터치다운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제 두 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템파베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신인 러닝백 버키 어빙이 커리어 최다인 152 러싱 야드를 달리면서 이 메이필드의 실수를 좀 메꿔줬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서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갔고 결국에는 연장전에서 필드골 미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펌블 유도 그다음에 이제 라시아드 화이트의 뭐 빅플레이 이런 것들을 묶어서 결국에는 결승 필드골을 뭐 두 번째 시도 만에 이제 성공해냈던 벅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버키 어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 시즌에 첫 러싱 야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라샤드 화이트의 백업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였는데 지금도 뭐 선발로 나서고 있지 않는데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면 점점 더 팀 내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펠커스가 이번 주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버커니어스가 지금 승차 없이 타이브레이커에서 밀린 2위거든요.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플레이오프 진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 반면 이제 펜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길 만한 기회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기회를 살리지를 못했는데 이 키커 에디 피네이로가 두 개의 필드골을 놓쳤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제 4쿼터 종료 30초를 남기고 극적인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을 때 그 남은 30초를 수비가 잘 버텨줬으면 사실 연장까지 안 갔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음. 부분도 결국에는 뭐 펜서스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았고 연장전에서 이제 상대의 필드골 미스로 인해서 이제 공격권을 잘 가져왔는데 이 펌블 턴오버를 또 범하지 않고 만약에 공격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었으면 또 이제 이길 기회를 맞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if 요소들이 펜서스에게 웃어주질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패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브라이스 형이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펜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훨씬 더 능동적이고 이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쿼터백에 어울리는 좀 그런 이제 폼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상대가 이제 압박을 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뭐 빈틈을 찾아서 직접 뭐 스크램블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러닝 스로우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고 오히려 이제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장면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재동점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이 경기 막판에 또 클러치 상황에서 좋은 터치다운을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초까지의 어떤 브라이스 형에게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날 한 경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근 몇 경기의 브라이스 영은 뭐 지난 시즌, 그다음에 이번 시즌 초의 브라이스 영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펜서스가 잔여 경기에서 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승점 자판기라는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이제 고춧가루 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램스와 세인츠의 경기로 넘어가 보죠. 21대 14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램스가 이제 전반전에 무득점을 기록하다가 결국 후반에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램스도 이제 5할 승률에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 전반에 이제 램스가 100야드도 채 나가질 못하면서 수비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 득점도 하질 못하고 굉장히 끌려가는 흐름이었는데
후반전에 이제 이 러닝백 카이른 윌리엄스가 살아나면서 공격이 좀 풀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4쿼터에 매튜 스태포드의 이제 두 개 패싱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경기를 역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팀들이 좀 행복 회로를 돌리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됐는데 램스 버전의 행복 회로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NFC 웨스트 팀들 간에 이제 승차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판까지 좀 지구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7주차에 카디널스와의 경기가 있고 마지막 18주차에 시옥스와의 경기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두 경기 모두 다 램스의 홈 경기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그 선두 그룹과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다가 마지막 두 경기를 다 잡으면서 역전을 해서 이제 지구 우승을 노리는 그런 그림을 램스가 좀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인츠 같은 경우는 이제 데런 리치 감독 대행 체제에서 이제 첫 번째 패배를 당했다는 뭐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앞서 이제 2연승을 달리고 있던 분위기가 이제 바이위크 이후에도 이어지지 못했던 거는 좀 아쉬웠다고 해야겠죠. 크리스 올라베나 라시드 샤이드 같은 이제 핵심 리시버들이 이미 이제 IR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다가 이날 그 경기 막판에 테이섬 힐도 부상으로 이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이섬 힐 역시도 이제 IR 리스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빈 카마라 선수를 제외하고 나면 그 스킬 플레이어진들 중에 믿을 만한 그런 선수가 딱히 보이질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뭐 세인츠도 아직 경기 수가 한 5경기 남아 있긴 합니다만 플레이오프 글쎄요. 사실은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음. 그러니까 시즌 초반을 아주 기분 좋게 보냈던 거에 비해서 뭐 데리카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좀 연패가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그때 좀 내려갔던 분위기를 이제 수습하지를 못하면서 지금 4승 8패까지 좀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인츠도 이번 시즌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그런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입니다. 24대 19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게 또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들 간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끌었던 경기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세이ኳ안 바클리와 이제 데릭 헨리의 맞대결로 또 많은 뭐 화제를 모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기록 체크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두 선수가 직접 맞대결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대결에서 또 키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도가 주목이 됐었는데 바클리가 이겼습니다. 바클리가 107 러싱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기록을 했고 데릭 켄리는 82야드 기록에 그쳤거든요. 물론 이제 82야드가 나쁜 기록은 아닙니다만 데릭 켄리는 뭔가 좀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생기죠. 근데 어,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글스의 오라인 선수들이 이글스의 라커룸에 바클리의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에 이제 The Chosen One, Our Savior 뭐 이런 그 문구를 써놨다 그래요. 이게 뭐 선택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 뭐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건데 지금 그 이글스 팀 내에서 세컨 바클리가 얼마나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동료 선수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바클리가 이날 기록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번 시즌 1499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남은 경기에서 이 정도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2123 야드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NFL에서 단일 시즌 최다 러싱 야드 기록을 에릭 디커슨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1984년에 세운 2105야드가 최다 기록인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의 경기 수랑 지금의 경기 수가 경기 숫자가 한 경기에 더 많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는 건 맞아요. 다만 그 기록을 뛰어넘는 페이스를 어쨌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대단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에릭 디커슨의 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시즌을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제 쿼터백이 아닌 선수에게 MVP 투표를 할 수 있는 좀 좋은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개인 수상도 이제 향후에 이제 커리어를 이야기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바클리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목표를 세워보고 자녀 시즌을 좀 치러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쯤 되면 좀 진지하게 MVP 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이글스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지금 바클리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이 선수가 뭐 워낙에 좀 뛰어난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 지금 지표상으로도 이게 뭐 8명 이상의 박스를 채웠을 때 평균 야드가 4.9 야드더라고요. 뭐 그만큼 이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좀 다른 선수들과는 보법이 다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 뭐 그런 이제 주목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팀 내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글쎄요. 지금 바클리가 빠진다고 했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1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거든요. 그만큼 이제 바클리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에 디본타 스미스가 돌아온다고는 합니다만, 세이콘 바클리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줄이는 그런 다른 이제 플랜 A가 가동이 되지 않았을 때 플랜 B, 플랜 C 정도를 준비를 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플레이오프를 대비를 해서는. 특히나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러싱이 강한 팀들이 힘을 썼던 경우가 글쎄요, 제 기억엔 잘 없거든요. 예, 그때쯤 되면 이제 선수들이 체력적인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이글스가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클리가 지금 이번 시즌에 246번의 러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 개인 최다였던 295번의 러싱 시도와 비교하면 이제 거의 다 왔고 뭐 잔여 경기를 감안을 하면 아마도 300번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바클리가 뭐 개인 기록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도 팀과 선수가 좀 잘 소통을 해서 좀 결정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레이븐스 얘기로 좀 넘어가서 저희가 앞서 이제 키커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일단 키커 얘기부터 하면 저스틴 터커가 이날 필드골 2개 엑스트라 포인트도 하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날려 먹었는데 올 시즌에 이 성공률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레이븐스가 지금 대권을 노리는 팀이라는 건 분명하고 강팀들 간의 경기에서는 이런 필드골 하나가 경기를 가를 때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리그 역사상 최고의 키커라고 불리는 저스틴 터커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부진하다고 해서 이 선수가 보여져 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이 선수를 그대로 내보낼 수 있나? 이런 그 갈등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터커가 지금 이번 시즌에 엑스트라 포인트 실축이 2개, 그 다음에 필드골 미스가 8개예요.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이 지금 70.4%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커의 전체 커리어가 89%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뭐 역대급으로 좀 부진한 한 해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폼으로 봤을 때는 플레이오프에서도 분명히 좀 신뢰를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 선수가 누적된 장기간 보여준 또 커리어라는 건 있기 때문에, 레이븐스가 이 터커의 어떤, 글쎄요, 뭐, 기본적인 이제 킥 메커니즘부터, 그다음에 약간 이제 정신적인 면까지 좀 케어를 하면서 남은 정규 시즌을 치러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디온테 존슨인데 디온테 존슨이 이제 그 펜서스에 있다가 이제 트레이드로 건너왔잖아요. 그러면서 펜서스에 있을 때 모습을 건너와선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출장 기회도 많이 줄었고. 근데 이날 그 라샤드 베이트만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중간에 이탈을 했어요. 그 이후에 디온테 존슨 선수를 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디온테 존슨이 나 안 해.
안 뛰어. 이러면서 이제 출장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안토니오 브라운 정도의 똘끼가 있지 않으면 이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쉽지 않은 걸 이 선수가 했고 그팀 내에서 이제 자체 징계를 때렸습니다. 다음 주는 바이위크니까 그 다음 주에 뉴욕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이제 출장 정지를 때렸는데 이게 뭐 본인이 많이 못 뛰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떤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훈련 과정에서 뭐 자신을 조금 더 증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감독이나 코치와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뭐 지금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하고 뭔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정도가 이제 뭐 가장 합리적인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렇게 이제 경기 도중에 뭔가 팀 케미스트리를 해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사실은 뭐 프로 선수로서 좀뭐 인정을 받기 어려운 행동이었다고 보여지고 이제 이런 사례가 남는다면 사실 레이븐스를 떠나서 이제 다른 팀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팀들에서도 이런 이제 이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꺼릴 만한 뭐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시즌, 그리고 이제 개인의 커리어를 길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스스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 이제 레이븐스가 경기력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기복이라던가 어떤 뭐좀 퐁당퐁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더해서 이제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까지 좀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게 레이븐스로서는 좀 좋지 않은 조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어쨌든 이제 바이위크를 맞게 되는 만큼 그 바이위크 안에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을 조금 봉합하고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선데이 풋볼 경기였던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35대 10으로 빌스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 버팔로 지역에 많은 눈이 이미 내린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필드에 눈이 상당 높이가 이제 깔려 있는 채로 이제 경기가 치러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날씨가 조금 더 익숙한 빌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홈팀 빌스가 이제 그 따뜻한 서부 지역에서 온 손님이 나이너스를 상대로 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시즌 10번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날씨의 영향 때문에 두 팀 모두 이제 패싱보다는 러싱 위주로 경기를 좀 풀어갔죠. 제임스 쿡의 65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러싱으로만 220야드 3개 터치다운을 성공시킨 빌스가 나이너스를 압도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빌스 팬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은 아마도 이 3쿼터 중반에 나왔던 터치다운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시 앨런이 이제 아마리 쿠퍼에게 패스를 연결한 뒤에 쿠퍼가 이제 수비수에게 태클을 당했는데 이 쿠퍼가 이제 쓰러지기 전에 자신의 근처로 온 앨런에게 다시 공을 내줬고 그 공을 받아든 이제 조시 앨런이 엔드존 그 왼쪽 끝에 있던 이 파일런으로 이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터치다운을 완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록적으로 보면 앨런이 이제 첫 번째 패스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캐치 횟수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카운트 되지 않지만 어쨌든 쿠퍼의 공을 이어받은 뒤에 엔드존까지 전진을 했던 그 전진 야드에 대한 기록은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시 앨런의 리시빙 터치다운으로 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일반적인 필드 컨디션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기 힘든 뭐 굉장히 진기명기 같은 그런 이제 장면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눈이 많이 온 힘든 환경에서 이러한 플레이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놀라웠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앨런이 이날 패싱 터치다운, 러싱 터치다운, 리시빙 터치다운까지 모두 기록하는 또 진기록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나이너스는 이제 이날 브록 퍼디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랩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에치러셔 닉 보사가 없이 경기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여전히 좀 메우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세 개의 펌블 턴오버까지 이제 범하면서 좀 이런
눈이 내리는 날씨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5승 7패까지 밀려났고, 지금 NFC 서부지구 최하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 나이너스예요. 그리고 향후 스케줄을 보더라도 베어스 정도를 제외하면 이제 모두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뭐 그런 팀들과의 대결이 이제 즐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쉽지 않은 시즌 후반부가 될 전망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이너스 팬들에게는 조금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뭐 장면이겠지만 2019년에 이제 슈퍼볼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아쉽게 칩스에게 패한 뒤에 그 다음 시즌이었던 2020 시즌에 지구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에 탈락을 했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2023년에 이제 똑같이 슈퍼볼에 진출했고 칩스에게 패했고 지금 2024 시즌에 또 이제 여러 선수들의 부상 이슈 때문에 지금 지구 최하위에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안 좋은 역사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불안감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 보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 41대 32로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브라운스를 상대로 계속해서 강한 면모를 이어가고 있는 덴버 브론코스가 다시 한번 그 강한 면모를 이어갔고 이 경기까지 포함해서 최근 16번의 맞대결에서 덴버 브론코스가 14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뭐 같은 지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컨퍼런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종종 만나는 그런 관계인데 뭐 두 팀 모두 이제 주황색 컬러를 메인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는 이제 두 팀의 대결에서 브론코스가 좀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날 이제 브론코스는 이제 선발 쿼터백 모닉 선수가 두 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이날 그 마빈 밈스 주니어 선수에게 연결했던 93야드짜리 터치다운 패스가 정말 그 송곳 같은 패스가 날아갔거든요. 그 장면이 이날 경기의 좀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에 이제 팀에게 리드를 안기는 필드골 드라이브를 또 보닉스가 셋업을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최근에 어떤 상승세와는 달리 다소 좀 뭐 부침이 있는 경기 내용이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 자체는 이 신인 쿼터백에게는 그래도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막판에 수비 쪽에서 제컨 맥밀리언 선수가 인터셉션에 의한 픽식스를 만들어내면서 또 경기를 실링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고 뭐 전반적으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덴버 브론코스였습니다. 음. 그러면서 지금 덴버가 8승 5패로 지금 7번 시드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콜츠 경기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8번 시드인 콜츠와는 약간의 격차가 지금 있어요. 한 두 경기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버가 뭐 시즌 남은 이제 5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연패가 길어지지만 않는다면 이번 시즌 덴버의 모습을 플레이오프에서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제리 주디의 홈커밍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날 9번의 캐치 235야드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커리어 하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제리 주디에게는 뭐 굉장히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뭐 한 경기였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적 이후에 다시 덴버의 구장에서 경기를 치를 수가 있었고 또 개인의 활약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예, 뭐 패배는 아쉽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개인적인 소득은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선발 쿼터백인 제이미스 윈스턴이 또 윈스턴 하면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가긴 좀 어려웠고 이날 윈스턴이 4개 터치다운과 함께 3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뜨거울 때는 누구보다 뜨겁고 차가울 때는 그 누구보다 차갑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던 윈스턴인데 이날은 이제 또 한 경기 안에서 그 뜨거움과 차가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고 결국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윈스턴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잖아요. 브라운스 역시도 이제 우리가 윈스턴이랑 내년에도 같이 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뭐 현실적으로는 제이미스 윈스턴은 어쨌든 이제 플랜 B의 쿼터백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드션 왓슨에 대한 거취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윈스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고민도 좀 해봐야 하는 브라운스겠죠. 최근에 있었던 그 성추문 관련해서 NFL 사무국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왓슨이 뛰는 부분에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왓슨이 지금 선발로 나와서 선발 쿼터백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팀에 가더라도 주전 쿼터백의 기량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뭐 잔여 계약은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브라운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겠죠. 어쨌든 뭐 말씀해주신 이제 소식에 의하면 어떤 징계가 이제 더 주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왓슨이 부상에서 회복을 하고 이제 어떤 폼을 뭐 훈련 과정에서 보여주면서 브라운스 뭐 코칭 스태프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3주차에 펼쳐졌었던 16경기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시국이 좀 하수상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항상 또 조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NFL 같은 경우는 이제 14주 차에 접어드는데 이제 이게 바이위크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래서 6개 팀이 바이위크를 가지면서 아마 13경기만 펼쳐질 예정이고 15주 차부터 이제 18주 차까지는 이제 32개 팀이 모두 바이위크 없이 16경기씩 또 이제 꽉꽉 채워서 이 시즌 후반부 순위 다툼이 벌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도 좀 최대한 뭐 재밌는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14주차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